내가 옆에서 조언했을 거야. 네.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는 조언. 이 딱 닫고 그냥 다 웃음 미소만 짓고 이렇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선 다 필요 없어요. 선수가 뭐 중요합니까? 요래하고 된 후에 조선! 야 조선! 이렇게 갔으면 좋지. 이게 정부적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어허. 딱 되면 내가 윤석열을 만나러 가겠다. 그 약속은 사실은 네. 한 2년 후에 지켜도 돼요. 그 스스로가 네. 구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에 있는 변호인들도 이걸 칭찬하지 않잖아요. 전무 감각 제로다. 제로다. 딱 역전 찬스였는데 너무너무 허망한 상황이죠. 그래요. 네. 또 성경과 기도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아, 난감해요. 근데 스님 육포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래요. 뭐 바라죠. 혹시 안 바라시는 건 아니죠? 부동산 좀 더 오르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이번 오르길 바라시구나. 아니, 아니요. 이것도. 이번 대책이 강남에 집이 없어서 이번 대 가을에 한창 이사철에 이사하셔야 되는 서민들이 전월세 거주자들이 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결론은 추후에 나옵니다. 저는 좀 강력한 지금 규제 대책 뭐 예컨대 대출 규제라든지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묶어놓은 게 그 효과는 연말 돼야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뭐 단순 피해자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뭐 범죄인지 알면서도 큰돈 노리고 간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뭔지 모르고 갔다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거의 납치 수준으로 이렇게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박찬대 의원 굉장히 또 일찍부터 이 문제를 또 다뤘던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지난 방송 거의 뭐 오타니급으로 방송을 지배했던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죠? 아 근데 하필 또 이게 최강야구 녹화가 옆에 있어가지고 JTBC 최강야구. 저도 야구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 뭐예요? 저 에이전트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야구 에이전트 지금. 진짜? 예, 현직. 일도 하긴 해요? 예, 김도영 선수 제가 선수하고 그래요? 있어요. 홍창기 선수. 방변 아니었어요, 방변. 그래. 저 옆에 지금 절로 좀 뛰어가고 싶어요. 가서 좀 선수들 좀 만나고 싶은데.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윤석민 선수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치 이슈들에 좀 집중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루 실패 전문이죠.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진짜 최강야구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시는구나. 윤석민 선수 판볼 던진다고 방금 진짜 진짜 그걸 어떻게 다시 던지는지 어허. 하여튼 뭐 한때는 유현진, 김광현과 함께 한국 야구를 3분하지 않았습니까? 류현진 한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력이 정말 있는데 팀을 잘못 만난 거 아닌가 걱정되는 분입니다. 약간 한화의 그 장종훈 느낌이랄까? 구대성 느낌? 네,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 야구를 꿈꾸는 개혁신당의 김성열입니다. 아니 넥타이 색깔이 또 하나 이글스예요. 그러네. 1승 1패. 왜 될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 가을 야구 시작했어요? 취했어요. 1승 1패입니다. 한화가 홈 게임에서 플레이오프. 2개를 가져갔으면 네. 유리한데 삼성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승 그렇습니까? 1패입니다. 네. 야구 얘기는 하시죠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단주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그 구치소 뉴스부터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끌고 미리 알려주고 간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살포시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네, 단단히 무장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장동혁 빼고 모든 사람이 장동혁 대표를 욕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막 비판이 나왔어요. 비판할 게 왜 있어요? 면회 갔는데. 아니 면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 변경 접견을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그 자범들이랑 섞여갖고 10분 면회하는 건 도장 찍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하고. 면회했다는 명분만 살리려고 제대로 면회 못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 민주당에서는 뭐 야수쿤이 신사 참배간 거야? 내란당 인증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실정을 좀 우리가 공격할 만한 때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야? 라고 지금 온 동네에서 북처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말지 괜히 했다가 여기저기서 이걸 좀 이게 정부적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어허. 정무적 감각상으로는 사실상 어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특별 접견을 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지금은 변호 접견은 어려우니까 네. 10분짜리 접견 갔을 때 분명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건 하는데 대충 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은 당연히 네. 욕하고 그 욕만 얻어먹었죠. 누구로부터 칭찬 못 받는군요. 이렇게 하면. 본인만 이제 할 일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저도 박지원 변호사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이날 아침에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에 대한 뭐 판단을 하느냐 하길래 장동혁 대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을 했다. 할 거면 진짜 기자들한테도 알리고 앞에 포토라인 쫙 세워가지고 다다다닥 하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진짜 미루던 김에 계속 미루던가 그랬어야 됐는데 정말 도둑처럼 갔다 와서 10분만 보고 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평가를 받을 거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정치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정무 감각이라는 건데 네. 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는 정말 연말 연초에 지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하긴 했던 거예요. 딱 되면 내가 윤석열 만나러 가겠다. 그 약속은 사실은 네. 한 2년 후에 지켜도 돼요. 당일 끝날 무렵에. 아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구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맥락에 맞지도 않거든요. 민주당은 다 공격하기 당연하고요. 네. 또 윤핵관 하느냐라고 하고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친한 쪽 우리 네. 아주 훌륭한 우리 박상수 아유. 우리 위원장처럼 친한 쪽에 봐서 이런 대접은 비판할 거고요. 네. 그 윤석열에 있는 변호인들도 이걸 칭찬하지 않잖아요. 정무 감각 제로다. 제로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타이밍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예술이요? 예, 정말 반대로 예술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거군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어쨌든 사법부 탄압이라든가 김현지 실장 문제라든가 거기다 부동산 정책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말루 찬스를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국힘에 4번 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헛스윙을 제대로 한번 날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접견은 정말 얻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민주당의 좋은 일. 우리가 무슨 일 터지면 그러잖아요. 연예인으로 사건 덮는다. 그런 식의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김성열 최고위원이랑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사 말루 찬스라 하길래 삼중사를 쳤다. 저 공수교대 바로 넘어간 거죠. 그냥 삼중사를 치고. 현재 우리가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맹공으로 나가서 이번에 딱 역전 찬스였는데 삼중살 쳐서 공수교대 되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상황이죠. 그래요. 네. 자, 장동혁 편 들지 않는데 하나만 네. 이게 만약에 연말에 해요? 아니면 그 내년 초반에 해요? 그럼 이제 지방선거 눈앞에 와 있잖아요. 미쳤냐 소리 나올 텐데 아예 미리 빨리 해버리고 그거죠, 맞고 가요. 유일하게. 그러면 나중에는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네. 되자마자 했어야 돼요. 그때가 왔어요. 되자마자 김민수 되자마자. 최고가 막 저렇게 쳐줄 때 못 이겨서 가는 척하고 빨리 가서 왔어야지. 아니 진짜 무사 말루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계엄령 선포됐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태 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김현지, 것들이 김현지. 김현지도 있죠. 그러니까 줄줄이 터졌어. 지금 얘기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도움도 주시네. 호응해줘야죠. 네,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공격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또 그것도 나왔잖아요. 특검 무슨 주식 관련된 안 그래도 주식 주가 조작을 지금 하면서 네, 그 네,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재료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다 포를 깔고 쫙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4번 타자가 와서 삼중사를 그냥 내야에 딱 떨어뜨려 가지고 3, 2, 1 그냥 다 뭐 3위 죽은 거죠. 정말. 근데 김계리 변호사는 뭐 자범들과 섞여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 범죄 뭐 굳이 따지면 망우장상의 이게 따로 있느냐는 그걸 따져보면 범죄 사실 계급이 자범들이 기분 나빠야 근데 이제 그 말이죠. 네. 특별 접견, 장소 변경 그걸 해야 접견을 된다? 나도 그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 근데 그 신청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빼잖아요. 빼고 네.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말 네. 10분짜리 접견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10분짜리 접견 안녕하십니까 하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끝나 있는 게 그래요? 10분짜리 접견이거든요. 너무 독하네. 안녕하십니까 싶어.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막 고통을 얘기하려고 하면
예 그랬어요 끝났습니다라고 되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끝이네. 그래 그게 아니, 이제 근데 문제인 거죠. 변호사님들이라서 일반 접견 가실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하면 상대가 그것도 오케이를 해야 만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들어가면은 방이 쫙 있고 그다음에 벨이 딱 울립니다. 무슨 이렇게 삐 하는 소리가 나면 동시에 문을 열고 다 들어가는 각자 방에 들어가요. 그 경마할 때처럼 문이 딱 열리는군요. 경험할 때처럼요. 네, 그렇게 화려하게 안 열리고 진짜 그냥 투박한 문들이 쭉 방들이 있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두꺼운 플라스틱에 우리 영화에서 보는 유리같이. 뽕뽕뽕뽕뽕 구멍 나 있는 게 네네. 있고 전화를 양쪽에서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서로 눈물 한번 흘리고 그래서 여보 괜찮아. 밥은 잘 드시냐고 물어보고 손 한번 위에서- 빵 치고. 손 한번 한 다음 그 위에서 10, 9, 8, 7 숫자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분 줄어드는 거예요. 10분이니까. 예, 그리고 0 되면은 그냥 삐 소리가 나면서 모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지가 없어요. 1분 더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슬픈 장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네. 가능하면 최소한 변호사 견도 그게 불가능해져도 의무스럽고 이 장동혁 지금 대표 네. 변호사 업무가 안 돼서 불가능하네. 그래서 휴업 중이니까. 좀 이렇게 뭐가 좀 융통성 있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그나마 생각이 한쪽에서는 욕을 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죠. 제대로 해가지고 모든 초밥 쪽에서 다 욕 먹고 먹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날 그 의견을 발표를 하면서 성경과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육포 선물과 그 다음에 합장하지 않고 목례한 것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아니 불교는 어떻게 할 불교에 것이냐. 가서 합장을 안 했다. 네, 합장 안 하고 당대표가. 목례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또 육포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스님들한테 육포 이게 보냈다. 지금 어떡할 거냐 내년 지방선거인데 이랬는데 또 성경과 기도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난감해요. 근데 스님 육포는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예, 같아요. 기발. 먹이는 거죠, 그거. 발칙하네요. 아주. 그 스님들이 그 육포 씹는 생각을 하면 와 이건 진짜 어떤 근데 컨셉? 우리 내년에 출마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일단 불교는 내려놓고 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여튼 면회 사건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이제 구윤철 그 기재부 장관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것부터 시작한 각종 규제책을 한 번에 내놨잖아요. 네. 그 후속 대책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궁금해했는데 다음 세금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언지를 준 겁니다. 고가 주택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재산세 1%면 50억 집 갖고 있으면 5천만 원 1년에 내야 되는데 못 버티면 팔지 않겠어? 이런 얘기.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나 대신 양도세는 내려줄게. 전에 양도세까지 묶어놨더니만 매물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 네. 이번에 양도세 내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서 또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고가주택 한 채 5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랑 5억 세 채 가진 사람하고 세금 누가 더 많이 내? 세 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냈어요. 이제 그거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냥 시가 합산을 해가지고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가 있었기 페널티죠.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를 조금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미안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나까지 잡았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다만 그 허가 자체를 빨리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 이해해 주면 좋겠다. 공급 확대 네. 역량 집중하겠다. 구인철 부총리도 부동산이 꽤 있죠. 여기도 개포주공 일단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 백현동에도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이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627, 97 또 뭐 10, 15 대책 등등 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그래서 새로 짓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좀 내놓는 방향으로 가려면 보유세는 높이고 그다음에 거래세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구윤철 부총리의 아마 기본 컨셉인 것 같은데 뭐 좋은데 항상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보다 늘 약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은 이렇게 던졌다가 이것도 사실은 뭐 그러면 시장에서 되게 신뢰 떨어지는데. 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지방선거가 선거 때 가장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거든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예, 부동산 세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진행자가 네. 이러다가 뭐 하고 말 거다, 약하게 할 거다 하는데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6개월 뭐 한
8개월 놔두고 세금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조세 저항 비슷하게 네. 선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직격탄을 맞을 건데. 아니, 못할 거면 이름만 하면 난 안 된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못할 것 같으면 괜히 꺼냈다가 시장의 신뢰만 잃어. 아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5 대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 한 달이나 연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요 정도로 한번 뻗버질 같은 거죠. 이것도 안 되면 이거 할 거다. 근데 하지는 못할 거예요, 상황상. 막 선거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다면 두 가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더 이상 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를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게 선회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양도세는 풀어주고 보유세는 올린다고 얘기하면서 토지 거래 허가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뭐 부동산을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시켜서 돈을 좀 이렇게 흩어놓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악마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돈은 흐르는데 다주택으로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 많이 내지 온갖 중과세 시달리지 하니까 똘똘한 한 채다. 그래가지고 그놈의 똘똘한 한 채론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폭등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더 그렇죠. 심해졌다. 양극화를 해놓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규제를 강화해서 차곡차곡 계단형으로 나머지 지역들의 키높이를 맞추면서 계속 올리고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를 1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전월세까지 폭등을 시키고. 네. 근데 지금 11호 대책은 그거를 압축적으로 재현을 해서 그때는 약간 단계별로 갔어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변두리 지역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그 831 대책인가 그때 할 때 이제 임대차법 바꾸면서 그때 전월세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번에는 시작부터 전월세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전월세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온 건데 제가 봤는데 마포에서 벌써 월세 300만 원짜리가 32평대가 나왔대요. 월세 300만 원짜리가 마포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세 매물은 지금 씨가 마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월세 지금 가을에 한창 이사철에 이사하셔야 되는 서민들이 전월세 거주자들이 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번지게 되냐면 이 전월세를 못 구하신 분들이 아파트 전월세를 못 구하니까 신축 빌라 전세를 구하러 들어가는데 그게 전세 사기의 시작이에요. 그게 전세 사기의 시작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 이제 맞춰준다 해가지고 네, 들어갔다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하게 되면은 전세금도 못 받고 거기서 물리게 되고 근데 제 얘기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 빌라 사는 사람 힘들어 그러지 마. 아니 근데 우리 김성열도 빌라예요? 큰일 아니, 났어. 근데 나. 이게요. 저는 이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는다는 이 생각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이 누구였습니까? 구윤철 지금 현 경제부총리예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요 보유세를 거의 3배 가까이 올립니다. 어떻게 3배 가까이 올리냐면요. 그 당시 이제 공정 가액 비율 이거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거기다가 과세 대상까지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차근히 올려야 될 걸 한꺼번에 올리니까 곱하기가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보유세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보유세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3조 원 조금 넘게 거치던 게 막판이 되니까 10조 원 넘게 거쳐요. 자, 3배 가까이 보유세를 많이 걷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2배 폭등해서 서울 아파트 값 기준으로 거의 2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보유세 올려서 집값 잡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서울 부동산은 공급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수요의 그거를 낮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는 그대로 올라가면 전가만 될 뿐이에요. 세입자들한테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이걸로는 저는 부동산 가격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핵심은 사실은 통화량이에요. 지금 8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밝힌 게 우리나라의 광의 통화 즉 M2 쉽게 말해가지고 예금, 적금 그리고 단기성 이런 금융상품까지 합쳐서 네. 4,400조 원이 풀려 있대요. 네. 역대 최대로 많이 풀려 있어요. 근데 통화량이 1% 늘어나잖아요. 주택 가격이 0.9% 오른다는 KDI 영국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량을 잡지 않는 한 집값이 안 잡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소비 쿠폰 풀면서 계속해서 통화량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잖아요. 지금 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잡지 않는 한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못 잡는다. 통화량은 어차피 지금 이제 잡을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런 규제라도 좀 있어야 그나마 더 오를 걸 좀 덜 오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결론을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예측 측면인 것 같아요. 결국 결론은 추후에 나옵니다. 저는 좀 강력한 지금 규제 대책 뭐 예컨대 대출 규제라든지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묶어놓은 게 그 효과는 연말 돼야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받아들인 인식은 약간 적게 해가지고 뭔가 또 내성 생기면 좀 더 올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뒤처졌다고 해야 되나요 규제가? 이번에 대책은 조금 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래요. 뭐 바라죠. 혹시 안 바라시는 건 아니죠? 부동산 좀 더 오르길 바라시는 거 아니죠, 두 분? 바라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결과를 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오르길 바라시구나, 아니, 이것도. 이번 대책이 강남에 집이 없어서. 이번 대책이 15억 이상 대출 금지 수준의 대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15억 이상 대출 금지 수준의 그 대책 굉장히 셌거든요. 그 대책 1216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만큼의 대책이 이번에 1015 대책이에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던진 것 치고는 정말 센 걸 던졌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안 먹혔을 때 그 다음은 진짜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통화량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예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린다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전월세를 움직이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전월세에서 서민들이 쫓겨나면 네. 그 다음에 진짜 갈 곳이 없어요. 큰일이죠. 네. 국회의원들이 이 규제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군이 뭐 하여튼 서울 이쪽에 집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이제 규제 지역이 워낙 커졌으니까 요 숫자가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300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만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 126명이 규제 지역에 자기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서울이랑 요 경기도 그러게요. 연계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73명이 지역구에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서울에다 놓고 있고, 내 예. 지역구에단 전세나 뭐 월세 같은 월세, 거 해놓고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뭐 18명 강남 3구에 있다고 하고요. 그 양당 공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에 다들 집 있고 아파트 있고 한 사람들이 나는 그 지방균형 발전 얘기할 때마다 난 그 진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었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었는데 네. 주택을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도 다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전국적으로 퍼졌다고요. 그랬는데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해서 규제를 하니까 이 돈이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다 몰리고 핵심 지역 가격 그러니까 소위 강남상부, 마용성 이 6개 지역의 그 집값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지방에다가 집을 사면 벼락 거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떻게든 이 6개 지역의 집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6개 지역 중에 하나인 이 잠실? 장미 아파트 잠실 장미 오래됐더라 그거는 뭐. 입지가 최고죠. 입지를 한번 보세요. 입지 모든 게 도보로 어릴 때 샀던 거를 갖고. 그러니까 아니 또 근데 예를 듭니까? 1015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거주지를 바꾸면 집을 팔고 새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새로 전세를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시켜서 네. 새로 1주택이면서 전세를 구하지 말고 네. 팔고 새 집을 사라. 즉 송파구를 팔고 동작구를 사라가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이재명 정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그 대책의 핵심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미 아파트를 팔고 동작에 이편한 세상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왜 안 그러겠냐고. 그 전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 안 하지만 오래됐죠?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지금 통계가 89년인가 그 지금 어린이 때 어린이는 아니고 청년 때 샀던 건데 오래됐어. 이거를 같이 연결하는 거는 뭐 또 연결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좋은데 자꾸 그거 보면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강남에 봐주세요 이런 것까지 하면 뭘 합니까? 강남에 뭘 집이 하지 있을 수 않고도. 있어요. 강남에 있을 수 집이 있는 게 있지. 무슨 예. 문제가 되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예, 안 그렇게 파실 수 알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김병기 원내대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아니 수억 원 수십억 빌려가지고 집 사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안 맞는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아까 뭐 국회의원들 엄청 많이 집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갭 투자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악마화시키는 이거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집은 다 대출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문제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이렇게 강남 지역에 살 수도 있는데 왜 본인들만 이거 사놓은 이후에 이렇게 딱 문을 막아버리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정책실장 있으시잖아요. 김용범. 김용범. 예. 제가 관보에서 한번 봤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네? 예금이 한 19억 되시더라고요. 와. 이분은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실 아니 사실 수 있잖아요. 개인을 근데 건드리세요. 아니 개인이 아니죠.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을 뭐, 건드리는 거 뭐,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금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네. 왜 당신들은 되고 우리들은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 요거가 지금 두 분 말씀 뭐 정책적으로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니는 현금으로 대출 안 돼도 살 수 있. 이래 따지면 무슨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가난한 그래서 사람 뽑아가지고 그러면 아니죠. 정책처럼 저는 시켜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맞는데. 했습니까? 그 1가구 1주택 안 할 거면 공책 내려놔라. 그래서 공책 과감하게 던지신 분도 계셨잖아요. 당시에. 네. 정말 그 전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냥 멋있었어. 민정수석을 내려놔 버려. 그러니까. 집은 팔 수 없다. 집은 팔 수 없다. 2013년만 해도요. 마곡의 아파트가 30평대가 분양가가 3억대였어요. 마곡에 지금 몇 억 하는지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2013년부터 지금 얼마 지난 줄 알아요? 그때 12년밖에 빚내서 안 지난 집 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가 오히려 괜찮았다고요.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는. 그때 마곡의 아파트가 고작 내가 지금 여기에 보면서 마포에 사는 사람이 서민이냐 그러는데 2013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요. 마포에 사는 사람들 서민들이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서민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다주택자를 악마화시켜서 똘똘한 한 채로 몰아 넣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똘똘한 한 채로 몰아 넣다 보니까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이런 걸로 이제 네. 사실은 여당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다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말루찬스의 삼중사를 치셔서 지금 나 정말 예. 근데 부동산 얘기 조금만 더 네, 하면 박지훈. 부동산은 사실은 보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개혁신당이 집권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래 보면 어떻게 집권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정책이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인상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죠. 그거는 틀리다. 근데 이거는 저는 여야가 공이 같이 마음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를 정확히 보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딱 1억 올랐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00일 만에 딱 1억 올랐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3년과 거예요. 100일 이거를 잘 보셔야 근데 돼요. 윤석열 정부를 그럼 잘했네 하나 딱 잘했네 부동산 잡았는 거 잘한 거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그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이 떨어졌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떨어지는데 시장에 맡기면 떨어진다고. 근데 이런 101호 대책 같은 거 문재인 정부가 29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7억짜리를 12억까지 올렸고 윤석열 정부 3년을 아무것도 안 해서 12억에서 13억으로 3년 갔고 이재명 정부는 100일 동안 또 뭔가 할 것 같으니까 13억에 아니 근데 14억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보셔야 돼. 끝이 안 정부의 납니다. 정책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고 다 봐야 되죠. 예를 들면 글로벌 집값은 어떻게 그렇죠. 가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글로벌 그다음에 집값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파리나 뉴욕이나 이런 거 봐도요. 계속해서 오르는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는 계속 무슨 제가 통화량 무쇠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통화량이라니까요. 윤석열 정부 때요. 그때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풀렸던 통화량을 걷어들였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잠잠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시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상승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분명히 서울 집값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가는 길에 내리막에서 페달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통화량의 근데 하나의 빈틈은 그러면 이제 전국 집값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수도권만 수도권 서울 특히 이제 거기만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뭐 똑똑한 한 채 그 논리도 아마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자, 하여튼 부동산 얘기로 네. 조금 따뜻해졌고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모든 상임위가 다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법사위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지금 국민의힘 간사인 거 맞죠? 간사 맞아요. 아니죠. 간사이고 싶은 아니, 사람이에요. 예, 간사 투표까지 이것도 했잖아요. 간사 간사 호소인이에요? 호소인이에요. 간사 호소인? 아, 간사 호소인, 간사 지망생인데요. 한상 간사 진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간사보. 간사 진인데.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잖아요. 네. 김재호 김재호 판사가 춘천지방법원이 오늘 그 피감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석에는 부인이 앉아 있고 피감 기관석에 남편이 앉아 있는 모양이 연출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나는 춘천법원에는 질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퇴장했다가 내 질의 순서에만 복귀하겠다라고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해 충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앉아 있으면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남편한테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일찍 나갔어? 오랜만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랜만이다. 최초 이제 사실 논란이 됐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법사위원회 자격이 없다라는 게 뭐 본인 재판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네. 부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관장이 이제 국감에 그렇죠. 있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간사는 안 됐지만 네.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다만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약간 둘이 와이프를 남편을 거기서 본다. 아 뭐 좋은가요 그게? 그 무슨 질문이죠? 아니 그게 국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아니 좋냐고 안 좋냐고 뭐 아니,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페어지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사실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은 혹시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관장은 당연히 느낌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뭐 재판에 예를 들 제촉 회피 사유가 네, 있잖아요. 뭐 재판이 제촉 기피 사유에 해당될 네. 만한 뭐 그런 이해 충돌인데, 근데 뭐 사실 조금 민주당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좀 너무 깐깐하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법원장 남편 어디 있습니까? 아, 뭐 그건 그래요, 맞아요. 법원장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없죠. 예, 잘 없긴 한데. 없어요. 예. 따지기 시작하면 피감기관과의 그런 관계들, 예전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장윤식 변호사? 뭐지? 아니, 그 뭐, 사람? 아니 아무것도 그 아닌데? 남편분 말고 재판 청탁. 예전에 재판과 관련돼서 네.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해 충돌의 범위가 거기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좀 깐깐하게 하는 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그 뭐 우리 당에서 정치 활동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그렇게 뭐 깊은 친분을 갖고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태까지 우리 국회가 해왔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당에서 간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 그 투표소까지 갖다 놓고 투표까지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을 좀 아니, 당신주기를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은 거는 나는 그래서 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 그것도 예. 정무적 얘기 오늘 좀 많이 하는 것 아우, 같은데 좋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때 막 발언이 너무 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법상의 호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할 게 없어요. 낸다고 해서 간행은 간행이지만 법대로 가면 안 뽑아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납다거드리고 입 닫고 있다가 된 다음에 막 초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초장부터 그래버리니 그다음 그거는 정무감각이 부족하다고 봐요. 네.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법사위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법사위에서의 그 굉장히 그 별의별 이야기 그러니까 있잖아요. 되고 나서 있으세요? 해야지. 뭐 간사 되고 라든가. 나서. 간사 되고 나서. 간사 딱 되면 되고 그때부터 나서. 초선을 하고 나가 있어 막 이게.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내가 간사인데 꺼져. 근데 간사 되기 전에 그래버리니까 안 시킬 뽑아주지. 수가 없구나. 안 뽑아주지. 약간 이팔자 네가 꼬았다 이런 평. 이 정무 감각이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간사가 만약에 되면 네. 여기 지금 저 국감 가는 건 괜찮아요? 간사가 빠지기도 애매하잖아요. 아 근데 뭐 저기 이해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피하는 거야 뭐 간사인데? 할수 있죠. 간사 여도 네, 빠지면 간사 돼요. 여도 아, 그래요? 빠지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최다선이 그때 최다선이 그렇죠. 간사 역할. 간사 역할 해주면 되고. 예, 그 예, 역할을 예.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 저기 정청래 대표를 생각하세요. 정청래 대표 나가 있어요라던가 뭐 가서 반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시작 전에는 납작 엎드리라는 거잖아. 나는 그게 맞다고. 나는 내가 옆에서 조언했을 거야. 네.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는 조언. 귀 딱 닫고 그냥 다 웃음 미소만 짓고 이렇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선 다 필요 없어요. 선수가 뭐 중요합니까? 요래하고 된 후에 조선! 야 조선! 이렇게 갔으면 좋지. 그게 정무 감각이야. 아유, 진짜 좋은 오탄이네. 훌륭한 오탄이를 모셨어 오늘. 정말 진짜 저는 제 생각이에요. 나경원 의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훌륭한 평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해충돌 간사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나경원 방지법이요?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해충돌이라는 게 참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몇 년에 걸쳐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게 문화로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덕과 흠이 함께하는 박덕흠 의원은 자기가 가족 건설회가가 피감 기관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자선을 하고 계시면서 위원장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참 그분도 대단하셔. 여기 진짜 이해 충돌이라는 게 따지고 들면 진짜 많아요. 근데 끝도 내가 없죠. 지키려고 끝도 하면 없죠. 예. 정말 갈 상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들 이제 맞아요. 힘든 끝도 것이고 없죠. 모른 척하면 그냥 막 가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거예요. 기관장은 사실 그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딴 거는 막 갖다 붙여야 되고 막 논리 전개해야 되는데 와이프, 남편, 기관장, 국회의원 이거는 딱 떨어지거든. 이거는 뭐. 근데 해도 저는 받도 그거보다 못한다. 자기 자신이 기소가 돼 있고 재판.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나경원? 아니요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소송 워낙 자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게 그건 진짜 이해 충돌이네요. 그럼요. 완전히. 네. 예. 자 그렇게 국감 뉴스 좀 전해주셨고요. 또 다음 뉴스 뭡니까? 근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나?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쟁이 이제 여러 차례 붙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대법관 증언이에요. 대법관 14명이던 것을 26명으로 12명 증언하겠다. 네. 소부로 따지면 3개 소부가 아마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이제 법관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하급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 등등 했는데 그 가장 논란이 됐던 4심제 있잖아요. 재판소원제 네. 요거는 하지 않겠다. 그건 하지 않고.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대법관 26명 되면 이제 몇 평이 필요한 거예요? 대법관 왜 한 명당 뭐 70몇 평인가 그랬었잖아요. 뭐 1조 뭐 얘기하긴 하던데. 예, 뭐 그렇긴 하는데 그거 그 평수 확인하시겠다고 그 최태원 회장 세기의 판결 전날 그 주심 재판관 방에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뉴스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평수랑 인테리어 보러 들어갔다 오셨다고. 의원들이 이제 예. 대법관의 사무실에 예, 들어갔었다. 그분 그 주심 방에. 네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집 바른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긴 하던데 이제 누가 주진우 의원이 올려셨나요? 그러니까 막 법대 네. 이제 가서 이제 사법부를 짓밟았다. 초등학생들도 다 댕겨요 저기. 견학관들 앉는 자리 뭐 이런데. 저 앉아도 되고요. 뭐 어때요? 뭐 있을 때 예를 들어 재판하는데 막 기어 올라가 야 뭐냐 이거 하면 문제지만 재판 안 하잖아요. 저도 정부장인 거 하나 얘기하면 저기 올라가셔서 표정이 너무 웃어요. 그럼 뭐 이게 성질냅니까, 그게 저도? 정무적인 거예요. 그게 나경원 의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도 여기 재판부가 이 저기 민주당과 관련된 재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저기 진중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 진중한 표정은 좀 해야지. 연출해야지. 저희 나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점령군처럼 들어가가지고 희낙낙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민주당원이 아니라 아니 근데 또 미소가 조언할 있네. 위치에 있지 저 않아요. 제 말 듣지도 않아요. 제가 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사진 가지고 사실 사법부를 짓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오바 아닙니까? 예, 그냥 이런 걸로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든 거 가지고 열어오시면 돼요. 근데 그분은 또 무소속 의원이시잖아요. 그분 민주당 호소인이죠. 아닌데 뭐 네, 민주당 그 사진- 민주당이 네. 들어가시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러시는 그 분인데. 사진으로 이제 민주당 입당은 끝났다고 봐야죠. 민주당에서 가장 놀랐다는 아무리 선 그으셔도 부분이 그렇게 가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법 개혁안이 공개가 됐고요. 이거는 뭐 큰 이게 근데 갈등은 재판소는 지금은 이제 논란이 되지만 추후도 의논을 또 논의를 할 것 같거든요. 재판소원이라는 게 대법원 예.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이른바 사심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건 난 너무 억울하다면 또 할 수 있는 근데 거. 뭐 왜
독일 제가 좀 공부를 요새 잘 안 해가 독일은 될 것 되죠. 좀 알려주세요. 한데 독일은 네. 재판 소송이 가능해요. 네, 프랑스도 근데 뭐 가능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심제에 대해서 사실 박지원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좋은 거죠. 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협회장이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국민들한테는 변호사 비용 더 들고 법률 비용 더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되고 네. 우리나라 분위기상 아시잖아요. 무조건 4심 갈 거라는 거. 그러면 4심은 또 헌법재판소는요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대법원까지는 혼자 갈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시려면 무조건 있어야 박지원 돼요. 변호사나 저 박상수 변호사 같은 사람을 무조건 예. 선임해야 돼요. 꼭 그런 사람을 우리한테-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변호사 한 명은 선임해야 돼. 혼자 못 가요. 헌법재판소는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라 예. 혼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벌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근데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영 변호사가 이번 국회 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변호사들 돈 벌게 해주는 거 싫다고. 박지원 변호사님 안 싫어요? 전 좋아요? 돈 버는 거 되게 좋아요. 아니 국민도 불편한데 그냥 돈 벌고 저 싶어요. 국민도 뭐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국민들, 돈 주는 국민들, 돈 주는 고객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야. 논의를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사심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것만 머릿속에 꽂아 네.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 사심제는 되는데 5심제는 안 돼요? 뭐 하나 더 만들면 오신 거 그러면 진짜 진짜 불안하게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대법관이 늘어나니까 네. 진짜 이게 정말 통과된다면 엄청난 개혁이긴 해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원을 조금 분할하는 효과는 생기겠죠. 예를 들면 대법원 중에서도 뭐 민사 전문, 그렇죠. 뭐 특허 전문 이렇게 해서 전문 그 소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사건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은 다 빼도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 사건 올리면 다 심리 불속행 기각되거든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 이게 뭐 항상 대법관 13명, 14명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말씀대로 민사 대법원 재판부가 있을 거고 네. 뭐 행정, 형사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국민들한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이에요. 사실 이 재판에 이 정부의 핵심적인 분이 재판에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대법관 수를 이렇게 폭증을 시켜 놓는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이해 충돌입니다. 뭐 기관장과 피감기관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법개혁안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인사들이 친민주당 쪽 인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면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연성 독재로 가는 21세기 이후에 연성 독재로 가는 두 가지 방식이 네타냐후 방식과 차베스 방식이 있는데 이건 차베스 더하기 네타냐후예요. 저 대법관 후보들을 다 현재 정부에 좀 더 친근한 사람들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네. 아직 진짜 미래의 일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범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대통령직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됩니다. 정지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 받을 사람을 자신이 넣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넣는다 해가 이 사람들 그 말 듣고 그대로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엉망이라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지금 그러면은 보면 남편이 피감기간 온다고 아내 말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그건 이해 누가 봐도 배우자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거는. 자기 재판 받을 판사를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근데 그건 그러니까 4, 5년 후의 일을 갖고 지금부터 굳이 참외밭에서 걱정한다. 신발끈 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이 진짜 필요하다면요. 이재명 정권 끝나고 이재명 그때 재판 하시면 돼요.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끝나고 하시면 되죠.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대법관 증언을 이재명 대통령 끝나고 재판 나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재판을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법적이 죄들을 계속 없애고 있잖아요. 배임죄 없애고 그 면소 판결 받으려고 지금 계속 자기가 걸려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지금 또 직권남용도 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그거 하는데 좀 이상한 범죄들 아닙니까?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계속 항상 했던 게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직권남용죄도 애매하고요. 배임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거. 네. 그러니까 3대 범죄가 이게 약간 불분명하니까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개돈 들고 날라버린 개주 처벌하는 게 배임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개돈 들고 다 날려라는 게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정신 차립니다. 자, 원점으로 요즘도 돌아옵니다. 개를 해요. 네. 합니다. 선거 많이 합니다. 문제는 예. 뭐냐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이 신임 대법관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통령이고 총 합쳐서 20명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아, 또 임기 다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될 거 없이 5년을 가면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을 교체해 왔어요, 지금. 네. 뭐 한 9명 중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6명씩 막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법관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자기가 재촉하는 바람에 이제 그 뒤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못했던 것이고 늘어나면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후에 하시면 돼요. 네. 네.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아, 굳이 그러니까 자기 대법관 수는 네. 늘리되 대신 임명을 대통령이 네, 한 5년 이후로 뒤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하면 싫을 것 그거 뭐 같은데.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했다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임명자한테 모든 것을 맞춰간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제도를 못 믿는 거 대법관을 아닙니까? 너무 우습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다. 사실은 그 10명, 10분의 대법관이 네. 그렇게 판결한 것 같긴 느낌이 들긴 한데요. 두 분은 또 오경미 그렇게 치면 춘천지방법원장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부부부 아닙니까? 아, 왜 이러시길래? 법원장이셔. 아, 대법관에 와이프 있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출신이셔요. 아유, 춘천지방법원장 믿어요. 그만뒀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개인의 양심도 중요한데요. 네. 이를 제도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333이잖아요. 네. 대통령 3명, 네. 국회 3명, 네. 대법원 지병 3명.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나 그 정치 세력이 뽑았을 만한 사람이 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믿으세요, 대법관들. 아, 그럼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공격도 좀 그만하셔야 돼요. 거기는 좀 못 믿겠어요. 그 저는 제 마음이에요. 뭐 저도 그랬어요. 그 거기 좀 이상해요. 왜 빨리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네, 이거 박주면서 이거 궁금해서 예, 내가 여쭤볼게 하나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일 빨리 잡았을 때 좋아하셨죠, 솔직히. 솔직히 조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죄인 줄 결과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죄 줬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이게 이래 해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아 근데 진짜 이 솔직한.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평론이다. 좀 당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아 진짜 솔직하다. 지금도 이게 마음에 들면 저 이쪽 당을 또 지지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개혁신당 뭐 넥타이 좋잖아요. 영입하려고. 아, 핵심은 지금 11시라서 박지은 변호사님이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아 이렇게 얘기. 최고조에 오르지 딴 않아.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 그거예요. 네. 부장이 아니 높으시니까. 공부 필요 없어. 네. 자 캄보디아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이건 좋죠.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했습니다. 한국인 64명을 그랬는데 한꺼번에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데리고 와보니 범죄자였다.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것이죠. 네. 근데 국내에서 이 사람들을 경찰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추가 정보도 얻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아니 왜 피해자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범죄자를 데리고 왔어라는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비판 지금 하고 있죠. 요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옥상에 수영장 있는 30층 빌딩에 있고 자기는 13층에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글맵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공을 하고 빨리 수색을 해서 찾도록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데려와야 될 사람이긴 하죠. 그 근데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 가서 범죄 저질러도 우리 관할 건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데리고 와야 돼요. 어쨌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든 뭐 사실은 피의자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또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처벌하면서 또 진술도 받고 또 한 번 더 나가야 되겠죠. 피해자. 네네네네. 그렇게 한다면 당연한 어떤 공권력 조치가 아닌 건데 또 국민의힘은 또
뭘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아마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그 피의자의 경우에 있어도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거 맞습니다. 속인주의 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범죄자 이 송환의 문제는 범죄자 송환은 굉장히 그 뜨거운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범죄 저지른 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네.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듣기로 뭐 캄보디아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분노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범죄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당시 교민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김명주 의원이었죠. 김명주 의원이 이제 전신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올리신 분의 모자이크가 풀린 게 지금 좀 나왔지 않습니까? 팔 같은데 이런데 범상치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국민을 구해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사를 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를 하고 피의자는 피의자들대로 송환을 시켰다. 법적 처벌을 송환을 예. 해서 법적 처벌을 우리 법에 따라 엄중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이로 인해 뭐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차분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너무 그 김명주 의원이 너무 약간 정치적으로 그거를 약간 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신 게, 했다? 활용하려고 하셨던 게 그게 좀 이런 비판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뭐 합니까? 땡땡법 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김병주 의원님도 사실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가가지고 어쨌든 캄보디아에 있는 데려와야 될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자신의 실적으로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저도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거든요. 진짜요? 예, 제가 하필이면 그 회의 중에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예 또 회의 중이구나. 거기 또 그렇게 보냈대요. 지금 엄마 내가 전화를 못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인데요. 이게 어머니께서 충격을 엄청 받으세요. 그쵸. 아 내가 늙어서 이런 걸 당하나 이런 그것 때문에 저희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괴감이 든다. 예, 저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 섞여 있는 정말로 납치를 당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먼저 구해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캄보디아에 요즘에 그러니까 출국한 사람하고 입국한 사람하고 대충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한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년 한 2-3천 명 이상씩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안 온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네.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중간 단계에 있거나 그렇겠죠. 그런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전 정부 얘기하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네. 꼭 ODA 하고 뭐 캄보디아 지금, ODA. 예. 네. 막 짜증. 아니 미안 이거 잘못했어요. 짜증이 아니고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저기하지는 않는데 대사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박지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검찰 외사부를 폐지한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거 그럼 검찰 외사부 그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어요. 그래요? 예. 약간 당황하신 거.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다니까 2000 그때 19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를 했어요. 부활 좀 시키지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때. 근데 지금 검찰청까지 폐지해가지고 더욱더 그 외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력을 약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지난 정부 막 제가 그냥 얘기한 건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거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네. 거기 많이 가 있거든요. 네. 범죄자든 피해자든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검찰과 경찰이 열심히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하나 확인할 거는 네? 그 경찰의 외사국을 폐지한 건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외사부가 폐지가 된 게 네.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 네. 외사부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때 2022년에 그러니까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시켰죠. 부활을 시켰는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2차 검경 수사권 네. 조정 이후에 그 기능이 예전만큼 이렇게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부활을 시키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핵심은 검경 수사권이랑 사실 외사를 연결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외사 왜냐면 사건이- 특수부가 더 핵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외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사랑 강력 두 개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라고 두 개를 폐지를 한다고 방침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그 두 개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사 사건 같은 경우에 법률 전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형법과 뭐 우리나라 그럴 수 형법과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그 역할을 맡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이 뭐를 했냐면 정보를 맡았어요. 해외 정보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또 수사를 역할을 맡았죠. 이 삼각체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줄기차게 약화시킨 게 국정원과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걸 약화시킨 거죠. 그랬는데 경찰만 남겨놨는데 경찰을 그만큼 안 키웠어요. 아니, 폐지를 외사 했어요. 사건에서. 외사국을 경찰 폐지 그 네. 외사국을 윤석열 정부 때 폐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정권 공방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아무튼 경찰 외사국은 그 시기에 지금 이제 공백이 사라졌다라는 생기긴 걸, 생겼다는 네, 거군요. 확인하는 그렇죠. 거고 외사과가 전혀 인터포레이션은 없으니까요. 경찰이니까. 네. 그 근데 얘기를 캄보디아 드리는 거고요. 사건은요 사실 수사할 필요도 없는 게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대사관에 나 좀 탈출하겠다고 전화했는데 나 지금 업무 시간 아니라고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 지금 건데. 계속 거짓말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검찰 외사부를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경찰 외사국이 윤석열 정부 때. 네. 맞아요. 그렇게가 정확히 맞거든요. 예. 그 사실은 진작에 좀 했었어야 돼. 사실 뭐 이건 좀 제가 저녁에 하는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에서 네. 했었습니다. 언제? 요거 한참 전에. 캄보디아. 아, 그래요? 캄보디아. 맞아요. 그 후로 조금 그러셨어요? 언제쯤이었어요? 두 달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여기 문제가 사실 작년 9월에도 한번 KBS에서 심각하게 맞아요. 한번 다룬 적이 네. 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금 빨리 직접 갔었어야 가서 돼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몇 번 문제가 나왔는데 계속 그냥 뭐 우리나라 음. 안쪽에서 워낙 이제 큰 문제도 좀 있긴 그러니까요. 했었었고 수사도 수사인데 저는 이분들이 탈출한 다음에 그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 연락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는 진짜 그 뭐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그렇고 대사. 예. 탈북한 사람들 등등 해갖고 너무 제가 최근에 네. 제 아들이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예전에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장루한 씨라고 있어요. 예. 북한에 이제 예, 북포로로 그래요. 갔다가 예. 근데 이분도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중국 대사관에 우리나라에 연락을 했을 때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인데 네. 그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때 연락했더니 당시 그 대사관에서 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드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렸잖아요. 되게 이제 연로하신 분이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야 이게 20몇 년이 흘러도 이게 안 바뀌었구나 싶은 네. 생각이 좀 많이 아니 심지어 그 탈북하신 분이 대사관으로 찾아갔는데 우리 오늘 못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운전방대 맞아요. 예. 쓰레기통에 숨어가지고 밤을 샜대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대사 잘 뽑아야 돼요. 아니요. 근데 캄보디아 대사가 이제 지금 그래요. 공석인가 그럴 건데. 맞아요. 공석이요. 공석이 문제가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예요. 전임 대사님이 호주 대사도 에이펙 뭐 아니다. 그 뭐죠? 망한 우리 아, 부산? 부산 그거 엑스포. 엑스포. 네. 그거 유치 단장 하시던 분이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영사관 대사관이 할 일은 뭐 여러 외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국민 보호. 제 국민 보호. 그죠? 네. 그거 못하면 가지 마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약간 근데 편견일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그 외교부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 뭐 우리 변호사 사회도 지금 안 그러잖아요. 이제 전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역이 하나둘씩 깨져가고 있는데 아직 외교 쪽은 이렇구나. 요번에 보면서 네. 뭐 탈출해서 가봤더니 출근 시간 아니니까 그건 안 그렇게 되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번에도.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을게요. 네. 예,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전달해 주시는 저는 거예요? 이런 거 되죠. 해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달할 수 있죠. 댓글 쓰면 돼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댓글로. 네, 제가 뭐. 지금 외교부가 굉장히 긴장 상태고 예민한 것 같은 게 그 공지를 뭘 내렸냐면 보도가 났었어요. 캄보디아 이제 여행 경보가 올라갔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대사관이 이제 그 현지 국민들의 안전 나 몰라라 한다라는 비판 기사가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 쓰지 마라는 취지의 공식 이제 피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네. 이게 손바닥으로 어이가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아니 이게 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현지 교민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여행 경보 관련 제도를 운영할 거니까 이 기사 쓸 거면 확인하고 써.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외교부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휴민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에 아버님이 외교관을 했거나 부모님 외교관을 했으면 옛날엔 외모고시에 가산점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이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교의 특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굴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됐던 집단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성관이거든요. 성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 채용하면서 굉장히 안 네네네. 좋게 흘러갔거든요. 맞아요. 성관이는 이번 기회에 문제가 이것도 많죠. 고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트럼프 방한할 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고 이런 뉴스가 있던데 네. 훈장 주면 좀 아무래도 서로 얘기하는데 좀 깎아줘요. 예,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된다면 좀 더 큰 걸로. 그러니까. 트럼프 큰 거 대대운전. 좋아하잖아요. 네. 금 발라도 되게 좋습니다.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예. 지금은 폐지됐는데 예전에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서울 평화상이라고 있어요. 다시 아, 부활을 시켜서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 아직 노벨 평화상 못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아이디어가 네. 생각난 건데 드려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어쩜 골프 칠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 골프장 입구에다가 트럼프 흉상이나 너무 좋죠. 그런 거 이렇게 너무 금박 좋죠. 해갖고 아. 해놓으면 트럼프가 무척 좋아할 것이죠. 좋습니다. 예, 제 아이디어. 트럼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시다. 예. 맞아요. 실리가 우선이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같은 편이네. 이거. 그럼요.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진짜 아, 이건 너무 좋다. 고마워요. 야, 이거. 카타르인가 거기에서는 아마 비행기를 선물을 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에어포스 우리도 원. 그렇게 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싸게 맥힌다고. 그럼요. 3,500달러. 테헤란로 옆에 골목에 트럼프로를 하나 만들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이란 테헤란로 옆에 굳이 또 옆에 골목에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려고. 일단 굴종 해서부터 굴종 외교 그러려고. 아니 에이. 그 테헤란로 옆에 있으면 뭔가 아니 약간 그렇잖아 또. 연맥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뭘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든 형식적인 거는 얼마든지 네. 가더라도 우리 실리 좀 챙기자 이런 거는 대동단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죠. 우리 건강 해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건강 챙겨야 됩니다. 뭘로 챙기고 계신가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금주. 아니, 커큐민으로 챙기고 있잖아요. 커큐민.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네. 커큐민 안 먹어보셨어요? 금주부터는 커큐민을 먹고 있어요. 야, 이거 맛있겠네. 좋습니다. 역시 커큐민 아닙니까? 네, 커큐민. 커큐민이 어디 들어 있어요? 카레? 오. 네, 맞죠? 맞습니다. 딱 색깔만 봐도 카레 색깔이잖아요. 아침도 카레 먹고 왔습니다. 네. 그만큼 비즈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요거는 1등급 천연 항산화 성분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커큐민이 이제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커큐민을 초미세 수용성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이전의 커큐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와. 예, 그리고 또 퀘르세틴 아시죠? 네. 예. 퀘르세틴은 양파에 많이 양파 들어있는데, 껍질에도 많이 예, 거기 많이 그래요? 들어있는데 그거 역시 105mg을 집어 넣고요. 코엔자임 Q10까지 더해서 사실 우리 몸에 염증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염증 같은 거 낮춰주고 항산화 도와주는 이 커큐민 저속노화 루틴을 이걸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전용 링크에서 2+1 2개 사심 하나 더, 4개 사심 2개 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환절기 건강을 꼭 이걸로 챙기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우리 박진 변호사님 계속해서 만지작거리시는데 하나 먹어도 됩니까? 지금은 안 돼요. 아, 지금 되죠?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 전 그래? 먹었는데 지금? 네. 아, 그래요? 아, 몸에 좋다는 건 빨리 먹어야지. 하나 알겠습니다. 네, 이거 팔으려고 그랬더니 또 바로 드시네. 네, 하나씩 드시고 주변에 널리 좋은 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카레 맛 난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믿지 마. 카레 맛 나면 안 되지. 그죠? 알약이에요. 네. 커큐민. 진짜 커큐민. 빈틈이 없으셔.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박찬대 의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